오늘 좋은 밤. 변신. 벌레가 된 사나이.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밑으로 하고 위를 쳐다보며 벌렁 누워 있었다. 고개를 약간 쳐들자 활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갈색의 복부가 보였다. 복부의 불룩한 부분에 걸쳐져 있는 이불은 당장이라도 벗겨질 것 같았다. 여러 개의 다리는 그의 눈앞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커다란 몸체에 비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늘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 꿈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비좁은 듯하지만 사람이 사는 방이 분명했으며 그것은 틀림없는 자신의 방이었다. 사방의 벽지도 낯익은 바로 그 벽지였다. 따로따로 묶은 옷감 견본이 흩어져 있는 테이블 위에는 그는 영업직 직원이었다. 얼마 전 한 잡지 화보에서 오려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 걸어놓은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털모자를 쓰고 털목도리를 두른 한 부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단정하게 앉아서 묵직한 털토시 속에 집어넣은 두 팔은 앞을 향해 내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문의 양철판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 음산한 날씨가 그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런 쓸데없는 망상은 그만두고 잠이나 좀 더 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을 써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려 해도 그때마다 몸이 흔들려서 결국은 위를 향해 누운 처음의 자세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100번도 넘게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그의 눈은 계속 감긴 채였다. 눈을 뜨게 되면 버르적거리는 여러 개의 다리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옆구리에는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가벼운 통증까지 왔으므로 할 수 없이 오른쪽을 바닥에 대고 자려던 결심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 어째서 나는 이런 고된 직업을 택해야만 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 또 여행이다. 상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게다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식사, 언제나 고객이 바뀌어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그러니 제대로 된 친구 한 사람 없지. 아, 지긋지긋하다. 제기랄, 될 대로 되라지. 그레고르는 그런 생각을 생각했다. 복부 위쪽이 조금 가려웠다. 머리를 좀 더 쳐둘 수 있도록 들어놓은 채 천천히 몸을 침대 손잡이 기둥 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보니 가려운 곳이 정확하게 보였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흰 점들이 박혀 있었다. 그는 그 점들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리 하나를 사용해서 만져보려고 했으나 이내 움츠리고 말았다. 다리 하나를 슬며시 그곳에 갖다 대자 온몸에 오싹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몸을 이끌고 본래의 자리로 가서
벌렁 낮아빠지면서 생각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바보가 된 거야. 사람은 잠을 자야 해. 다른 영업직 직원들은 마치 후궁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내가 주문받은 것을 기입하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아침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가. 만약 그런 짓을 단 한 번이라도 흉내낸다면 사장은 당장 나를 파면시켜버렸을 거야. 나도 그들처럼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다. 부모님 때문에 꾹 참아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사표를 냈을 것이다. 사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주저없이 털어놓으면 틀림없이 사장은 놀라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걸. 책상 위에 올라앉아 사원들을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사장의 버릇은 정말 고약해. 사장은 귀가 먹어서 사원들은 늘 바짝 다가앉아야만 했지. 하지만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야. 부모님께서 사장에게 진 빚을 갚을 만큼 내가 돈을 모으면 그렇게 되려면 아직 5, 6년은 더 걸릴 테지만 그렇게만 되면 나는 꼭 그 일을 결행할 거야.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지. 그건 그렇고 이젠 일어나야지. 5시에 기차가 출발하니까.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탁상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차, 큰일 났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벌써 6시 30분이었다. 시계바늘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벌써 30분이 지나고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이 울리지 않은 걸까? 시계의 자명종을 4시 정각에 맞춰놓은 것이 침대에서도 보였다. 틀림없이 종이 울렸을 것이다. 방안을 뒤흔드는 자명종 소리를 듣고도 잠을 잘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편안하게 잘 잔 것도 아니었다. 편안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시계가 울린 뒤에 더욱 깊이 잠들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여간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다음 기차는 7시에 떠난다. 그 시간에 되려면 한바탕 바삐 서둘러야 했다. 그런데 견본들은 아직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분 또한 그다지 상쾌하지 않아서 몸이 가볍게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았다. 설사 기차를 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장의 꾸지람을 피할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심부름꾼이 5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리지 않은 사실을 이미 사장에게 보고해버렸을 터이므로. 그놈은 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첨꾼으로 줏대도 없는 멍청이 녀석이었다. 자, 그러면 병에 걸렸다고 보고를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일 뿐더러 수상하다고 의심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레고르는 지난 5년 동안 영업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사장은 생명보험회사에 의사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게으른 아들의 과오에 대해 부모님을 힐책할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아프다고 변명하더라도 그 보험회사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사장이 우기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사실 그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으면서 그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의사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레고르는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도 졸음이 가시지 않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하였고 게다가 식욕까지도 왕성하지 않았던가.
그가 좀처럼 침대에서 떠나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마치 주마등을 스치듯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을 때 시계가 막 6시 45분을 알렸다. 그의 침대 머리 쪽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출발해야 하지 않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의 자기 목소리는 틀림없었지만 어쩐지 밑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억제할 수 없는 괴로운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게다가 첫 순간에는 또렷하게 발음을 하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생각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말끝이 여운으로 흐려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네, 어머니, 지금 일어납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밖에서는 알아채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대답을 듣고 어머니는 안심하며 발을 끌며 가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말이나마 주고받았으므로 벌써 출발했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레고르. 이번에는 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잠시 후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을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러자 맞은편 문 밖에서 누이 동생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어왔다. 오빠, 어디 몸이 안 좋아? 도와줄까? 양쪽 문을 향해서 그레고르가 대답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각 음절 사이에 간격을 두어 띄엄띄엄 말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아직 누이 동생만은 오빠, 문을 열어줘. 응?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밤이 오면 문이란 문은 모두 잠가버리는 여행하면서 익힌 습관에 감사했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는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아침을 먹으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다음 일을 생각하려 했다. 아무리 이불 속에서 고민해 본들 별 신통한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리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으로는 전에도 때때로 잠자리가 불편하여 가벼운 고통을 느꼈지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단순한 망상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복잡한 상황도 결국은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감을 갖고 자신을 관찰하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변한 것은 영업 판매직의 직업병인 심한 감기 증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조금 부풀리자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그의 몸이 유달리 옆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팔은 없고 쉴 새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다리들만 있었다. 한데 그 다리들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는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고 했으나 그 다리는 제멋대로 쭉 뻗쳤다.
그나마 몇 개의 다리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려는 일을 끝마치면 그동안 다른 모든 다리들은 겨우 해방이라도 되었다는 듯이 요란스럽게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침대 속에서 우물쭈물 있어봐야 소용없다. 우선 하반신부터 침대에서 내려서려고 해봤다. 그러나 그는 하반신을 볼 수도 없었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몸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몸은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결국 그는 불끈 화를 내며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침대 밖으로 내밀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침대 다리 쪽 기둥에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그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따끔한 통증을 느꼈으므로 하반신이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상반신을 먼저 침대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해 보았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로 돌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큰 힘이 들지 않았다. 몸뚱이는 육중했지만 머리가 도는 대로 몸뚱이도 천천히 따라갔다. 그러나 막상 머리를 침대 밖으로 쑥 내밀고 허공으로 쳐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불안을 느꼈다. 만일 그런 자세로 침대 밖으로 몸을 내민다면 결국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는 온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차라리 침대에 누워있는 편이 낫겠다고 마음을 돌려먹었다. 그러나 한숨을 지으며 애를 써서 본래의 자세로 돌아와 눕는 동안 여러 개의 발이 서로 얽혀서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았을 때 이렇게 제멋대로 발이 움직이게 두어서는 결국 휴식과 질서를 갖기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대로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는 없었다. 설사 빠져나갈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감행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절망에 있느니 냉정하게 분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때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침 안개가 좁은 골목 건너편에 늘어선 집들까지도 뒤덮고 있어서 어떤 위안이나 상쾌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벌써 7시야. 자명종이 울렸다. 7시인데도 아직 안개가 저렇게 짙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누워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현실이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7시 15분까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때쯤이면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올 것이다. 회사는 7시 전에 문을 여니까. 이번에는 그레고르가 몸의 균형을 잡고 옆으로 몸을 가볍게 흔들면서 한순간에 침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보았다. 이런 방법으로 침대에서 떨어질 때는 머리를 조심해서 위로 올리면 다치지 않을 것이었다. 등은 딱딱한 것 같으므로 카펫 위에 떨어져도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나면 집안 사람들이 놀라지는 않더라도 무슨 일일까 하고 걱정할 것 같았다. 그래도 대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절반쯤 일으켰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힘이 든다기보다는 차라리 재미있는 일이었고 마냥 누운 채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되었지만 누가 와서 좀 거들어 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았다. 힘센 사람이 둘만 있으면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생각했다. 충분할 것 같았다. 그들이 팔을 자신의 둥근 등 밑에 집어넣어 몸을 쳐들어 침대에서 내려놓고 그 다음엔 자신이 마루 위에서 몸을 뒤집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참아주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때는 이 조그마한 다리들이 제 구실을 다할 것이다. 그는 문들이 잠겨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과연 정말 구원을 청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몸을 흔들다가 결국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다. 상점에서 누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자 몸이 빳빳하게 굳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작은 발들이 분주하게 버둥거렸다. 잠시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어리석은 희망에 매달려 보았다. 그때 하녀가 예전과 다름없이 침착한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인사만 듣고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상관이었다. 어째서 자신은 잠시 업무에 소홀했다고 금세 의심을 받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운명에 처해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모든 사원들은 하나같이 쓸모없는 건달들이란 말인가? 그들 가운데는 단지 아침에 2-3 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이 빠져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충실하고 열성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사실 동정을 살피려면 급사를 보내어 물어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그 형편을 알아본다는 일이 필요할 때란 말이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왜 이사님이 직접 와야 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사님이 이처럼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져야 한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단단히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분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여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다지 요란한 소리는 아니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소리는 나지 않았으나 조심해서 충분히 머리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나고 아파서 부딪힌 머리를 카펫에 비벼댔다. 방 안에서 무엇이 떨어졌나 봅니다. 이사가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그레고르는 언젠가는 이사에게도 자기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상상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 옆방에서 이사가 발에 힘을 주어 에나멜 구두 소리를 냈다. 그때 오른쪽 방에서 그레고르에게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누이 동생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오빠, 이사님이 오셨어요. 알고 있어. 그레고르가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동생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으나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다. 그레고르야. 이번에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사가 왜 아침차로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우리야 알겠니? 그보다도 네 이사가 개인적으로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니 자, 문을 좀 열어라. 방이 지저분해도 널리 양해해 주실 거다. 여보게 잠자군. 그의 이사가 정답게 불렀다. 몸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문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이사에게 말했다. 얘가 몸이 좋지 않아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아이랍니다. 밤에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외출이라도 하라고 오히려 제가 잔소리를 해야 할 정도니까요. 일주일씩이나 집에 와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집 안에만 처박혀 있답니다. 저녁이면 책상 옆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열차 시간표를 검토하곤 하지요. 취미생활이라곤 톱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지난번에는 이틀인가 사흘 걸려서 조그만 액자 하나를 짰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보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의 방에 걸려 있지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들만으로는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애는 고집이 세서 말입니다. 아침에 물어보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몸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곧 갑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말한 후 그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다. 저도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인. 하고 이사가 말했다. 큰 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행복하든 불행하든 자기 사정이 어떻든 간에 몸이 조금 불편한 것쯤은 영업 생각을 해서라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이사님께서 들어가셔도 괜찮겠느냐? 아버지는 초조하게 이렇게 묻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방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흐르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누이 동생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지 않을까? 그 애는 이제 막 일어나서 아직 옷도 갈아입지 못한 모양이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이사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인가? 회사에서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아서? 만일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밀린 부채를 들먹거리면서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어떻든 나는 아직 여기 있을 뿐더러 결코 부모를 저버릴 생각은 해본 일조차 없다. 잠시 동안 그는 카페 뒤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현재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이사님을 안으로 맞아들이라고 요구하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쉽사리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신뢰 때문에 그레고르가 즉시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울며 불며 이사님을 귀찮게 하느니보다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태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더러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잠자군. 이사는 드디어 높은 목소리로 불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는 자네 방에 들어앉아서 단지 네, 아니요만 반복하고 있으니 말이야. 부모님에게 쓸데없는 근심만 끼치고 게다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네는 직업상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거라고.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와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겠는데 즉시 자네의 태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게.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야. 그래도 나는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자네는 이상야릇한 변덕을 부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자는가. 사실은 오늘 아침 사장이 나에게 자네가 늦은 데 대해서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암시해서 설명했는데 얼마 전 자네에게 맡긴 회수금 문제라네. 그러나 나는 그런 해석은 자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했네. 그런데 자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본 이상 이제 자네를 위해서 조금 더 변명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네. 그리고 자네의 지위는 결코 학고부동한 것이 아님을 아울러 밝혀두고 싶네. 나는 원래 모든 것을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자네가 나로 하여금 헛되게 시간만 보내게 했기 때문에 자연히 자네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게 된 것일세. 다시 말하면 요사이 자네의 판매 실적도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 물론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시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야. 안 그런가, 잠자군? 아, 이사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이제 곧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막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직 기분이 정 같지 않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벼랑간 병이 나다니 기가 막힙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녁에 벌써 좀 이상한 예감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를 자세히 주의해 본 사람이라면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회사에 미리 연락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 정도의 병은 집에서 조리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이사님, 제 부모님께 싫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를 여러 가지로 책망하셨는데 그건 정말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런 비난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발송한 최근의 주문서를 아직 보지 못한 게 아닙니까? 여하간에 8시 차로는 출발하겠습니다. 두서너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좀 납니다. 제발 먼저 가주십시오, 이사님. 저도 곧 가겠습니다. 사장님께 제발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런 말을 급히 쏟아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연습한 탓인지는 몰라도 쉽사리 옷장 쪽으로 가서 옷장에 의지하여 일어서려고 애써 보았다. 사실 그는 문을 열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이사님과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다지도 방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저 사람들이 나의 변한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호기심이 일기도 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신에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으니까 그저 태연하게 있으면 된다. 그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나도 또한 흥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서둘러서 8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반들반들한 옷장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나 드디어 몸을 뒤흔들며 꼿꼿이 일어설 수 있었다. 이때 하반신이 불에 댄 듯이 아팠으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 뒤편으로 몸을 던져 조그만 발들로 꼭 붙들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는 이윽고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때 이사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하고 이사가 소리쳤다. 설마 우리를 놀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틀림없이 우리 아이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 애를 괴롭히고 있었으니. 그레테, 그레테. 네? 맞은편에서 누이 동생이 소리를 쳤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빨리 의사한테 다녀오너라. 그레고르가 병이 났으니 빨리 의사를 불러와. 너 방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니? 그건 짐승의 목소리였어. 어머니의 아우성에 비해서 매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사가 말했다. 안나야, 안나야 하고 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현관을 통해 부엌에다 대고 소리쳤다. 빨리 자물쇠 장수를 불러오너라. 그러자 두 소녀가 옷자락을 펄럭이며 현관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대체 누이 동생은 어떻게 그리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문이 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큰 불행을 당한 집에서 흔히 그렇듯이 문은 열어놓은 채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훨씬 침착해졌다. 아마 귀에 익은 탓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명료하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여기고 그를 구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처음으로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또다시 사람 축에 끼이게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의사와 자물쇠 장수에 대해서는 이들을 확실히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이 어떤 놀라운 성과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운명을 결정지어줄 이야기가 시작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서 그레고르는 몇 번 헛기침을 했다. 애써 기침 소리를 낮게 한 것은 자신의 헛기침 소리가 인간의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 그는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옆방이 조용해졌다. 아마 부모님과 이사는 책상 옆에 앉아서 귀옛말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모두들 문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를 문 쪽으로 밀고 나아갔다. 거기서 그는 의자를 떠나 도어를 향해서 몸을 던져 문을 붙들고 꼿꼿이 섰다. 그의 발꿈치에서는
끈적거리는 액체가 분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고통스러운 운동 때문에 지친 몸을 쉰 다음 입으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무엇으로 열쇠를 붙들어야 할까? 이 대신에 턱의 힘으로 열쇠를 돌릴 수가 있었다. 그 와중에 어딘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그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갈색 액체가 입에서 흘러나와 열쇠 위를 흘러서 마루 위에 뚝뚝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저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이사가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레고르의 원기를 북돋워 주었다.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힘을 내라, 열쇠를 꼭 붙들어 하고 외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레고르야, 힘을 내 라고 자기에게 성원을 보내줄 법도 한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것을 긴장한 태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정신없이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열쇠가 돌아가자 그의 몸도 그 주위를 빙 돌았다. 그때 그의 몸뚱이는 열쇠를 물고 꼿꼿이 서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는 전신의 무게로 위에서 내리누르기도 했다. 이윽고 짤칵하고 자물쇠가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이젠 열쇠 장수가 필요 없게 되었어.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문의 손잡이 위에 고개를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문은 열렸지만 문이 안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아직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천천히 문의 판자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돌아 나와야만 했다. 더구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벌렁 낮아빠지게 되는 추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이런 어려운 동작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다. 앗! 하고 이사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때에야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 옆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이사의 모습이 보였다. 이사는 딱 벌린 입에 한 손을 대고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떠밀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이사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부터 풀어헤친 머리를 매만지지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두 손을 모으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다음에는 그레고르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오다가 그만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그녀의 치마가 사방으로 활짝 펴졌고 얼굴은 가슴속에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증오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마치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객실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다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뚱뚱한 가슴을 들먹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방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빗장이 걸린 한쪽 문에 기대어 서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그의 몸이 반쯤 보이고 그 위에 옆으로 갸우뚱 기울인 머리가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주위는 환하게 밝아왔다. 거리를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에 기다랗게 우뚝 서 있는 거무죽죽한 건물의 일부분이 그것은 병원이었다.
뚜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도로의 면한 전면에는 나란히 규칙적으로 창문이 뚫려 있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눈에 띌 만큼 커다란 빗방울이 한 방울씩 땅을 내려치고 있었다. 아침 식탁 위에는 접시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으며 그는 여러 가지 신문을 보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나 걸렸다. 바로 맞은편 벽 위에는 그레고르의 군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육군 소위로 근무하고 있을 때의 사진으로 한 손을 군도 위에 대고 거리낌 없는 미소를 띤 품이 자기의 태도와 군복의 위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하는 듯 보였다. 현관 옆방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고 또 현관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 앞에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의 입구가 보였다. 그러면 이때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의식하면서 그레고르가 말했다. 곧 옷을 입고 견본을 챙겨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사님, 제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출장 여행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안 하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죠. 이사님, 지금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상점으로 가십니까? 그러시지요?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생각이지요? 지금 당장은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러니만큼 지금까지 일해온 업적을 참작하셔서 건강만 좋아진다면 더욱 노력해서 한층 더 부지런히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저를 곤란한 입장으로 몰아넣지는 말아 주십시오. 회사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십시오. 그 누구도 영업직 직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업직 직원은 큰 돈을 벌어서 화려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이렇다 할 좋은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님, 당신은 다른 사원들보다도 회사의 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사업주라는 독특한 직무상의 지위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의 고용인에 대해서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거의 1년 365일을 회사 밖에서 돌아다니는 저희들 영업직 직원은 뒷소문이라든지 뜻밖의 일이라든지 터무니없는 비난의 희생이 되기 쉽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뚜렷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불쾌한 증세나 결과를 몸으로 느끼는 형편입니다. 이사님, 제발 떠나기 전에 제 말이 어느 정도는 옳다고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사는 그레고르의 처음 몇 마디 말을 듣자마자 몸을 옆으로 돌려버리더니 입술을 내민 채 덜덜 떨면서 어깨 너머로만 그레고르 쪽을 돌아다볼 뿐이었다. 그레고르가 말하는 사이에도 그레고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문 쪽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러고는 마치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 마침내 현관 입구의 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는 재빨리 몸을 돌리며 거실에서 번개같이 발을 뺐는데 그의 재빠른 동작을 목격한 사람은 그가 발꿈치를 불에 대기라도 한 줄 알았을 것이다. 현관 입구의 방에서
초지상적인 구제의 손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는 오른팔을 힘껏 계단 쪽으로 내밀었다. 그레고르는 이런 일 때문에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것을 피하려면 이대로 이사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실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레고르가 이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하면 평생 생활이 보장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닥친 근심 때문에 장래의 일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나 그레고르는 바로 장래의 일을 염려하였다. 이사를 붙들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설득을 시킨 다음 마침내는 그의 환심을 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레고르 자신과 가족들의 장래가 바로 그것의 성패에 달려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다. 이 자리에 누이 동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이 동생은 영리하였다. 그레고르가 조금 전 태연하게 누워있을 때 누이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울고 있었다. 여자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이사니까 누이 동생이라면 설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누이 동생이라면 현관의 문을 꼭 닫고 이사를 설득시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힌 후 오늘의 놀라운 사건을 모조리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누이 동생은 없다. 그레고르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한데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방법조차 알지 못했으며 또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레고르는 방문에서 떨어져 나와 천천히 문지방을 향해 걸었다. 이사 쪽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사는 우스꽝스럽게 계단의 난간을 잡고 매달려 있었다. 그레고르는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수많은 발들을 깔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게 쓰러지자마자 그는 이날 아침 처음으로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발밑에 단단한 마루를 디디고 있었던 것이다. 발들은 그레고르의 뜻대로 잘 움직여 주었다. 그는 그것이 너무 기뻤다. 뿐만 아니라 그 발들은 적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뜻대로 움직여 주었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았다. 그가 무턱대고 움직이려는 충동을 억지로 참고 어머니에게서 가까운 바로 맞은편 마루 위에 몸을 흔들면서 누워있을 때 완전히 넋이 빠진 듯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소리질렀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듯 머리를 옆으로 갸우뚱 기울였으나 이내 정반대로 정신없이 뒤로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고는 식사 준비가 갖추어진 식탁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곳에 이르자 그만 급히 식탁 위에 엉덩이를 올려놓고 말았다. 그 일로 커다란 커피 주전자에서 커피가 쏟아져 나와 카페 뒤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직한 목소리로 부르며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사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는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핥아먹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몇 번이나 입을 벌리고 허공을 향해 입맛을 다셨다. 그때 어머니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달려온 아버지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부모님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사가 계단 위에 서서 턱을 난간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어떻게 해서든 이사를 붙들려고 앞으로 달려갔다. 이사는 그것을 눈치채자 한꺼번에 계단을 몇 개씩 뛰어내려가 사라지고 말았다. 도망치면서 휴 하고 내쉬는 한숨 소리가 계단 밑에서 들려왔다. 이사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때까지 냉정한 태도를 보이던 아버지는 갑자기 당황한 빛을 띠었다. 그는 이사를 뒤쫓지도 그의 뒤를 따라가는 그레고르를 뒤쫓지도 않았다. 대신 이사가 의자에 두고 간 모자와 외투 그리고 긴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탁자 위에 커다란 신문을 마구 휘두르고 큰 소리로 발을 구르면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애원하는 말은 아예 통할 것 같지도 않았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일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요란하게 발을 구를 뿐이었다. 몹시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창문을 열어젖히고 창틀에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골목길과 계단 사이로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커튼이 휘날리고 책상 위에 신문이 몇 장 우수수 소리를 내면서 마루 위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사정없이 몰아넣으며 야만인처럼 씩씩거렸다. 그레고르는 그때까지 뒷걸음질 치는 연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작이 몹시 느렸다. 만일 돌아설 수만 있었다면 곧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을 터였다. 그러나 몸을 돌리느라고 시간이 걸려 그 때문에 아버지를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다.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언제 등이나 머리를 죽도록 때릴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방향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뒷걸음질을 치다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쪽을 불안한 눈초리로 힐끔힐끔 쳐다보며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방향을 돌리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느린 속도로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는 아들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지 멀리서 지팡이 끝으로 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다만 듣기 싫은 쉿쉿하는 소리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 침착성을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거의 다 돌아섰을 때에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쉿쉿 소리를 냈으므로 정신을 빼앗겨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다행히 그의 머리가 문턱에 닿았으나 그대로 문을 통과하기에는 몸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그때의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닫혀있는 다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좀처럼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레고르를 자기 방으로 몰아넣으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레고르가 똑바로 일어서기만 하면 문제없이 문을 통과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았다. 도리어 아버지는 그러한 장애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를 쓰고 그를 앞으로 몰아댔다. 그때 그레고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리 들어보아도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쯤 되고 보니 이제는 웃을 일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문을 향해서 돌진했다. 몸통 한쪽이 문에 끼어 위로 축혀 올라갔다. 그러는 바람에 그레고르는
문틈에 비스듬히 걸리게 되었다. 스치면서 한쪽 옆구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하얀 문에 보기 흉한 얼룩무늬가 생겼다. 순간 그는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다. 한쪽에 달린 발들은 허공에서 바르르 떨었고 다른 쪽 발들은 마룻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그레고르가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차게 밀었기 때문에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기 방으로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아버지가 지팡이로 꽝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마침내 주위가 조용해졌다.